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비영리 단체와 정부와의 어떤 그 관계망 또 어떠한 네트워크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하나의 테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관의 힘만으로도 힘들고 또 민의 힘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이 또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은 관과 민의 파트너십을 좀 주도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싶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지 경영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영역이 있고 모두 다 전문적인 하나의 프로페셔널한 또 스페셜리스트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뭐 치과 의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치과 의사가 외과 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나는 뭐 치과 쪽도 잘하니까 나는 뭐 내과에 가서도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무질서해지고 상당히 비효과와 비효율적인 것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은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특히 이 NGO라고 하는 이러한 조직 속에서의 한계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비영리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NGO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사회복지의 NGO, NPO 뭐 이러한 용어 설명 중에서 우리가 함께 또 좀 같이 공감을 갖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NGO와 NPO가 서로 통합된, 통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GO라고 하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 또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쓰는데요. NGO와 NPO를 이제 좀 공히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NGO, NPO. 자, 이제 뭐 굳이 혼용하지 마시고 NGO다라고 하면 그 NGO 속에 NPO도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대는 뭐냐면요. 이 정부라고 하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자,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버먼트에서 거버먼스로 바뀌었어요. 그죠?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의 같이 말하면 파트너십으로서 또 뭐 다른 말로 뭐 함자어로 얘기를 한다면 공치 또는 협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공치와 협치, 다시 말하면 협력적인 통치 또는 네트워크적인 의미의 관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정부라고 하는 거버넌스는 중앙 집권으로 직접 지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의미였다면 거버넌스는 이제 민과 관이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인데 당신들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이것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관과 민의 고유의 브랜드의 영역들이 있거든요. 영역들을 같이 공치하고 합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과 관이 파트너십으로 바뀌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 또 민간단체가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 또 민간단체 중에서도 또 NGO가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 이런 가운데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좋은 조직들과 관리를 어떻게 한다? 네트워크 시키자는 거예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거버넌스로 통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점은 뭘까요?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협력해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또 어떤 통치가 아니라 공치의 관념으로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한 네트워크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이런 거버넌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NGO라고 하는 개념은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GO와 NGO가 파트너가 된다. 다시 말하면 NGO와 GO가 서로 파트너가 됐어요. 파트너. 이 파트너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셜 웰페어는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현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또 우리 무시하거나 우리가 떠나갈 때는 이 이제 NGO로서의 활동과 GO로서의 활동이 상당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GO와 NGO가 구분하지 말고 서로 고유의 영역을 지키면서 파트너로 나아갈 때의 이 거버넌스의 상황은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어때요? 이제 개인적인 국가를 떠나서 또 어떤 조직을 떠나서 이제는 더 큰 월드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이것이 어우러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협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코워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다 혼자 하는 것을 코워커라고 그러진 않죠. 코워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협력해서 그 사람의 일과 나의 일과 같이 협력하여 그 효과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자, 내 속도로 간다면은 내가 1시간 만에 갈 수 있지만 나와 누군가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갔을 때는 30분 만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10분 만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할 때는 100이라고 하는 생산을 나타낼 수 있는데 둘이 하고 셋이 하고 넷이 하다 보니까 100이 아니라 400이 아니라 1000, 10,000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버넌스의 장점이고 거버넌스가 또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잊지 말 것은 거버넌스의 키워드 중에 또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런 밸류의 부분입니다. 밸류. 아무리 좋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우리가 인권이 유리되고 어느 누군가가 소외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너무 독재적인 또 너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밸런스를 맞추면서 균형 있게 같이 협력해서 뭘까요? 윈윈 하자는 거죠. 윈윈. 같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동의 이 타겟을 놓고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자는 것이죠. 이제 상생하자는 것이죠. 상생. 어느 한 사람을 밀치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사회는요, 함께 더불어 윈윈하는 사회예요. 모든 것이 한쪽이 다 치우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에서 한쪽 기업이, 한쪽 기관이, 한쪽 센터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커뮤니티가 있다면 커뮤니티 속에 서로 분배와 서로 협력과 또 공동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잘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A라는 기관은 아동복지를 쪽을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빨리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해야 되니까 너무나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저는 큰 스트레스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이 소셜 워커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바로 번아웃 되는 거. 이 번아웃 되는 소셜 워커들이 저는 가장 큰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번아웃 되는 이것이 가장 큰 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번아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좀 나누어져야 돼요. 혼자서 다 일을 하려니까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 모집하고 혼자서 다 교육 커리큘럼 짜고 혼자서 다 진행하고 혼자서 다 평가하고 혼자서 다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리메이킹 시키고 또 새롭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경지까지는 가요. 어느 경지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까지 가다가 마치 로켓 추진체가
어느 때까지만 가면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추진체가 또 들어와서 또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혼자서 모든 걸 다 여기서 혼자서 끝까지 다 모든 걸 끝까지 가려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어떨까요?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본인이 소셜 워커가 클라이언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해프닝이고 슬픈 일입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뭐가 될까요? 자, 소셜 워커가 어떻게 됐을까요? 클라이언트가 됐어요. 자, 이거는 상당히 슬픈 일이지만 오늘의 사회복지 현장이 전 이런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로 시작했던 사람이 시간 문제지 계속 가다 보면은 번아웃 돼버려가지고 서버려요. 여러분 뭐 어려운 예를 들 필요 없이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좋은 차더라도 처음에는 뭐 신나게 달리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막 질주하고 막 쫙 달리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에 그 차는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기름이 고갈될 수도 있고 번아웃 돼가지고 타버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멈춥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지. 자, 이 고급 승용차가 끝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좋은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중간에 갈아줄 것을 타이어도 교체해주고 기름도 잘 넣어주고 그렇죠? 또 엔진 오일도 잘 점검하고 브레이크도 점검하고 끊임없이 차를 계속 리메이킹 시키고 나름대로 끊임없이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스스로 매니지먼트도 해줘야 돼요. 이래야만이 차가 오랫동안 멀리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소셜워커도 똑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소셜워커를 뽑았다 할지라도 그를 잘 관리하고 잘 매니지먼트 해주고 소위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이를 관리해주고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셀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그에게 끊임없이 리메이킹도 시키고 그에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 들어올 때는 그렇게 아주 엑셀런트한 소셜워커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소셜워커라 할지라도 그 기관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는 아주 엑셀런트한 소셜워커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 못하고 스스로 소셜워커가 스스로 잘 그것을 수용하거나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잘 안 졌다면 그는 어느 순간에 번아웃 돼버리고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소셜워커들이 예를 들면은 뭐 1년 되신 분도 있겠고요. 또 3년차 된 분도 있겠고 5년차 된 분도 있겠고 10년차 된 분도 있겠고 아니 20년, 30년 된 소셜워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내가 그동안의 삶을 얼마큼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살아왔는지 얼마큼 내가 끊임없이 재충전시켜 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사회복지를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사회복지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의 노하우와 그동안의 모든 그 준비됐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그래도 사회복지가 제일 좋더라. 근데 그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너무 긴 공백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을 해야지 돼요. 자, 그러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떠나기 전에 또 1년이 되신 분은 1년, 3년이 된 사람은 3년, 10년이 된 사람은 10년은 된 사람이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해보자는 것이죠. 내가 소셜 웰페어에 대한 입문을 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만큼 전공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지 이 프로페셔널한 영역들을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한번 공부하고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그걸 내가 혼자 스터디하고 사례 연구를 하고 그걸 나름대로 한번 내가 사례 연구 발표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보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펀드를 따기 위해서 공동모금에 프로포잘도 해보고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은요, 머릿속에 그러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들과 많은 지적인 부분과 어떤 그러한 그들을 사랑하는 애정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속에 에너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미 인풋된 게 있거든요. 내 사회복지라고 하는 영역 속에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뭐가 있을까요?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인풋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에너지화 시킬 수 있어요.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아웃풋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웃풋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에너지와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도 없고 인풋이 없어요. 인풋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인풋은 뭘까요? 식사로 얘기를 하면 내가 밥을 먹어야 돼요. 자,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에너지가 나올까요? 아니죠. 내가 밥을 막 먹고 소화시키고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근육도 높아지고 건강도 높아지고 건강하니까 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풋이 누구에 대한 인풋일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풋을 많은 소셜 워커들이 안 갖고 있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풋,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뭘까?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우리가 인성이 메말라지고 소위 인간성이 메말라지고 사람다운 사람의 이 본성이 흐려지다 보니까 이 휴먼에 대한 에너지들이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이런 없는 인풋을 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니까 뭐 에너지도 별로 나오지도 않고 아웃풋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모든 작품을, 멋진 작품을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바쁜 중이라도 잠깐 산책도 하고 바다도 보고, 그렇죠? 뭐 한라산도 올라가 보고 강가도 거닐고 뭔가 많은 사색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떠오를까요? 시상도 떠오르고 지나간 것도 추억도 아름다운 글귀로 나오기도 되고 더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클라이언트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를 생각할 수 있는 싱킹이 별로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싱킹이 없어요. 클라이언트를 생각을 잘 안 하는 라는 말은 뭘까요? 너무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싱킹에 대한 생각이 없죠? 또 바쁘니까 뭐예요? 싱킹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필링도 없어요. 아,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라는 느낌.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느낌, 사랑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헤이빙도 너무 없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위한 내가 뭔가 행동하는 액션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액션도 적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필링도 없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싱킹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런 인간에 대한 인풋을 내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것에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전 그런 마음을 갖고 사회적 기업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면 뭐가 나올까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싱킹으로 변화되겠죠?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링도 느낌이 오겠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헤이빙도 나오겠죠? 그럼 필링, 싱킹, 비헤이빙을 묶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와 플랜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인풋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것을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간 인풋이 어디론가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비헤이빙으로, 결과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소셜워커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위에서 주어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소셜워커들이 많다는 것이죠. 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개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나 좀 자발적이 아니라 타성적으로 그냥 남이 시켜주는 것, 남이 해온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리메이킹 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 어디 프로그램이 좋대더라. 친구들끼리 또 선후배 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그 쏴준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소화하거나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별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과 프로그램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프로그램을 쉽게 접어버리고 본질과 전혀 다른 밸류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뭐가 뭐라 할까요? 아웃풋이 나오는 아웃풋.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이 A였는데 아웃풋은 B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A를 인풋 시켰는데 B가 나왔을까? 그럼 뭘까요? 이 에너지의 과정과 이 밸류 자체가 상당히 언밸런스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가치가 틀리고 서로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고 서로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좋은 것인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 생각해 보고 우리는 한번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얼마만큼 내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얼마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왔는지. 사실 이 프로젝트를 갖고 생각하는 이 애정만큼 그 애정만큼 우리는 인풋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새로운 한번 용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회적 기업. 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사회적 기업이 뭘까요? 사회적 기업은 국가나 그 민간 단체 시장이 아닌 바로 비영리 단체가 협력해서 누구를 위할까요?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나 또 사회적 배제 집단들,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사회에게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외계층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업들을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들을 사회적 기업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 그냥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임금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고민한 대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너무나 획일화된 그냥 위에서 주어진 그 입력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다 보면 어때요? 그냥 그 가운데 그대로 그냥 또 내재되어 있거나 크리에이티브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을 갖고 할 때는 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려놓고도 싶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품에 안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좀 장점도 봐야 되겠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점도 봐야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할도 우리 한번 계속 연구하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자원과 소득 이런 부분들을 재분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과연 어디까지 왔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것도 바로 민간 파트너십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회적 기업의 키포인트는요, 사실 뭐 수요라든지 공급에 이런 부분만 발전시키는 어떤 양적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지의 시스템을, 웰페어 시스템들을 변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획일화되어 있고 너무 좀 픽스되어 있고 내려오던 하나의 전통적인 시스템인데 사회적 기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체인지 마인드를 갖게 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시키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뭔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오히려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동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러한 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트러스트라고 하죠. 신뢰.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신뢰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관계망이 바로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 배워야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상당수 부분들이 복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부분들이 같이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지라고 하는 그 시스템 하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영적인 마인드도 들어와서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복지의 발전을 끼워하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역량도 높이면서 또 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인권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른 배려도 같이 하는 이러한 양면적인 부분들이 함께 담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사회적 기업의 키포인트는 고용에 대한 창출이죠. 고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바로 고용입니다. 이것은 뭐 사회복지사들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기업과 모든 단체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바로 고용이죠. 고용의 창출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고용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크게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뭐가 좋아질까요? 지역사회가 더 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사회 통합이죠. 사회 통합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사회적 기업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의미의 커뮤니티 속에 기초하면서 사회적 소셜 인테그레이션과 함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창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고 사회 자본을 창출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 기업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해보지도 않고 또 몇 개의 사례만 보고 사회적 기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접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쉽게 우리가 이렇게 단언을 내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나가는 그러면서 뭔가 이윤이 창출 안 되더라도 사회적 기업에서 얻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프로세스 속에서 분명 얻어지는 그런 좋은 작품과 좋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먼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모든 일에 관여된다면 이제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복지 경영적인 시각에서 새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할 수 있다, 실패했다 이렇게 또 단언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또 과정 속에서 이 접근하는 입장이 보다 좀 전문적이고 보다 좀 더 복지 경영적이고 보다 더 전문가가 개입해서 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너무 단언하고 먼저 내려놓는 것은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리더들이 몇 번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한 것은 그들은 리더로 성공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해서 급기야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지는 멋진 리더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지 경영도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보다 나아가는, 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 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복지 경영의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간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도 복지 경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 더 멋지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다 멋진 복지 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